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新的两国关系就是建设性的战略稳定关系，这个可以说是一个里程碑式一个访问事件。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에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Xi said there wa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US over Taiwan. No, I don't think so. I think we'll be fine. He doesn't want to see a war.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I'll proposal. make a determination.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타이완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약 15분간 통화한 뒤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협상 성과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를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이란 동결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معتقد باشیم که وایسیم پاش تا این اقدامات اعتمادساز رو انجام بده بعد وقت وارد فاز بعدی وارد گام بعدی مذاکره رو بقیه موارد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UAE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무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어제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나무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 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남우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 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안으로 주세요.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노조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 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회사 사람이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거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7천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천을 넘어서며 사상 첫 8,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어제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천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천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해놓은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틀째 제주 일정을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어시장에서 수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민원과 어려운 점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 평택을 지역구를 처음 방문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국 유세 지원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전북 지역을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또 모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춰 광주에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보수의 거점이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후방지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은 역대 7번의 시장 선거에서 무려 6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당을 바꾼 민주당 김상욱 후보, 노동자 지지를 받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격돌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밑바닥의 도도한 물결은 여전히 국민의힘 판정승.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두겸 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천 있게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민의힘 당 가지고 우리가 당선시켜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민주당 가가지고 그 생각하는 배신자지 완전히.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공단 주변에선 진보 정치 성지다운 노동자 표심이 두드러졌습니다. 내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는 당을 생각해보니 진보당이 가장 보수 기반의 진보 블록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격전지에서는 뭉쳐야 이길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하차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삼선 울산시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온 보수 진영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단일화할 사람은 해야죠. 단일화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죠. 김상욱 후보가 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공석이 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낯선 정치 신인들인 만큼 당을 보겠다, 정책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번에 아무도 안 찍는다. 더러버가. 신인들은 모르잖아. 둘 다 신인이잖아. 나도 그 사람 모르지 그래. 모르더라. 그럼 당을 보는 게 맞아.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좀 되는 정당이나 지도자를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없고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으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어요. 전례 없는 다자구도가 형성된 만큼 후보들 셈법은 복잡합니다. 울산에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후보들 정책과 공약을 볼 수 있는 토론회는 유권자가 마음을 정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피하는 행태가 반복돼 알 권리 실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930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부터 반려동물까지 각종 정책 대결이 매일 펼쳐집니다. 그 GTX 축에 맞춰서 대도시권을 대서울권을 만들어갑니다. 기립도소득 소득보장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대통령이 찍은 명픽 정원호 후보와 5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의 묵직한 승부지만 정작 양자 토론은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선 사전투표 전날 밤 딱 한 차례 사자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 후보는 정청래 대표 사회나 김어준 씨 방송도 좋다며 붙자고 공세인데 정 후보 측은 오 후보 역시 지난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 때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뭐 주택이 현안이니까 주택에 한정해도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면 신뢰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제2의 격전지 부산에선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TV토론에서 제외된 개혁신당 후보가 단식까지 벌였습니다. 일주일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지고서야 겨우 토론 참여 기회는 줘야 한다는 거대 양당 후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도전하는 자들의 용기를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 규모 광역지자체 경기도에서도 역시 토론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앞서가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향해 양양자 조웅천 후보는 피해 다니지 말라 도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TV 토론을 요구했지만 평가 절하 끝에 결국 법정 토론회만 열리게 됐습니다. 다분히 개인의 어떤 그 이름 알리기 이런 목적뿐이지. 전국 주요 지역의 후보자 맞토론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인데 지방선거는 한 차례 이상 토론회를 하라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딱 한 번만 하게 만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말실수 하나가 판세에 영향을 줄까? 유리한 후보는 몸을 사리는 침대 축구식 버티기에 눈앞에 유불리만 있을 뿐 유권자의 알 권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김 씨는 경솔한 처신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이나 공천, 인사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 범행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이우한 화백 그림에 대해서는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나머지 금품은 청탁 목적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씨는 최후 발언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형을 끝으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특검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형 목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이들이 건넨 금품에 이우한 화백 그림까지 더하면 김 씨가 수수한 걸로 의심되는 금품 총액은 특검 추산으로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김건희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김 씨 형량을 가릴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은 법무부로 넘어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애초 중징계 사유가 아니란 법조계 일각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단계인데 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했습니다. 중징계지만 여권 일각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백 요구와 부당한 음식물, 접견 편의 제공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지만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연어 술 파티는 박 검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제외했습니다. 물론 더 센 징계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징계 불가 판단에 자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전적 지속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 전체를 갖다 다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 좋지. 그다음에 지금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데 법무부가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검 징계 판단에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가 피의자 자백을 받으려 한 걸 중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음식이나 편의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 안미연 천안지청 검사는 자신도 과거 피의자의 사비로 탕수육을 사줬고 CCTV 범행 장면을 부인하는 소년범에겐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자백이 아닌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선을 넘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 검사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특정 진영 수사에 대한 보복과 허위 자백 종용이란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결론 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양주 3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의심 신고를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양주시는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확인서 등과 함께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고 양주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주 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아이가 숨진 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기 북부경찰청은 당시 양주시의 일반 사례 판단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경찰과 지자체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관점에서, 지자체는 아동보호와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의 조사는 관련 법과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두 기관은 독립적인 판단 대신 서로의 결론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 결과를 내세우며 12월 신고 당시엔 학대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도 확인하지 못한 일을 지자체에 따져 묻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체계라는 것이 사건을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하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만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두 기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학대가 있었던 걸로 최근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근 중동발 비료 위기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려지는 배액을 재활용해 비료값을 최대 60% 넘게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강유성 씨는 최근 비료 걱정을 크게 들었습니다. 다 쓰고 남은 비료액, 이른바 배액을 버리지 않고 여과와 살균을 거쳐 다시 사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실제로 비료 사용량이 예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연간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비료 수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비료 수급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저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경남 함안의 파프리카 농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양의 공급량이 많은 파프리카 특성상 순환식 기술을 적용하자 연간 4천만 원에 달하는 비료값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순환식 수경 재배 시설을 도입해서 아마 30에서 40% 정도는 비용이 절감돼서 4천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작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화학비료는 최대 40%, 농업용수는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작물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최대 63%까지 줄일 수 있어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으로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물과 비료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20에서 30%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요. 비료 같은 경우는 30에서 40%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현재 5% 수준인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률을 오늘 2028년까지 10%로 2배 가까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닭이 27도부터 이미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사 환경을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온도가 30도를 넘기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32도 이상에선 폐사 위험이 급격히 커져 냉각 설비와 환기 시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배추에서 자주 발생하는 잎끝 마름증이 낮 기온 24도, 밤 기온 17도 이상의 고온 조건과 60% 이하의 낮은 습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재배 환경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잎끝이 타들어가는 이 증상은 배추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무름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생 초기 칼슘제를 살포하거나 미세 살수 장치를 활용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20년 전 임용 당시 교육청의 실수로 호봉이 높게 산정됐다면 월급을 더 지급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5년치만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는 전액 환수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0년 차 교사인 A씨는 최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용 당시 행정착오로 1호봉이 높게 산정돼 있었다며 그동안 더 받은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다른 학교로 전근 가기 전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규칙 사유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지만 과지급된 월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건 저보고 책임지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돈은 최대 5년치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가의 금전 채권 시효는 급여가 과지급됐던 날로부터 5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교육청은 호봉 산정이 잘못된 걸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대구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인사혁신처의 지침이 전액 환수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반대로 호봉이 낮게 산정돼 월급을 덜 받은 사람도 5년치만 보전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 판단을 적용받으려면 호봉 착오가 있었던 교사들은 모두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셈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오류뿐 아니라 지침 자체가 불분명해서 발생한 혼선 또한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행정기관의 과실로 보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주변과 통학로, 학원가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섰는데 학부모 걱정을 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여고생 흉기 피살 사건은 학생들의 발걸음도 무겁게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범죄 피해자가 된 또래 친구에 대한 추모의 마음. 여기에 행여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녁에 다닐 때 골목이나 그런 데서 살짝 뒤에 누가 같이 걸어오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좀 살짝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귀갓길이 위협받자 경찰이 순찰 강화를 포함한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목길 조심히 다니고 일 있으면 일일이 신고하세요. 학교 주변과 학원가, 통학로 등이 집중 점검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뒤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뿐 아니라 학원가로 이어지는 이동 동선까지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수업이 끝나는 늦은 시간대까지 순찰 인력이 배치됩니다. 협력단체와 치안 파트너가 함께 학생들 눈앞에 보임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그 주변의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나 협박 같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10주 동안 학생 맞춤형 순찰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가수 성시경 씨와 김완선 씨의 1인 기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기획사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 성시경의 누나와 1인 기획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시경 씨의 기획사 SK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한 뒤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김완선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카라반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봄인데 계절의 시계는 이미 여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로 선선하고요. 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이맘때보다 8도가량이나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존도 높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4.4도, 강릉은 벌써 21.2도까지 올라 있고요. 대구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